때는 1980년 5월, 분수대에 물 한 줄기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민원실에 전화가 울렸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그녀는 민원실에 계속해서 분수대의 물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분수대에 물이 나오는 것은 19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축제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면 안 되었죠. 사람들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었고 둔기로 머리가 터져 죽어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한편 저는 자기계발과 동기부여 서적을 주로 하는 편인데요.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죠. 사실 혼자 읽고 끝내려 했습니다. 출판사 창비에서 2014년 5월 19일에 발행되었고 제목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길거리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충격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길거리를 지나다가 들었습니다. 5.18 광주는 사실 북한군이 한 거래. 유튜브에도 간혹 보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믿겠어? 라고 넘겼는데요.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는데 북한군이 한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잊고 지냈습니다. 저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껴졌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그날의 진실을 전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이죠. 저자인 한강은 어렸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진 몇몇 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검게 그을린 건물들, 이마에 흰 띠를 두른 남자들로 가득한 트럭, 밤 벌거벗겨 트럭에 실려있는 장면. 훗날 그녀가 소설가가 되고 이 내용을 써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1년 반의 집필 기간 동안 그녀는 단 3줄을 쓰고 나서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어지러운 상황에 깊숙한 곳에 있는 인물들의 죽음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뼛속 깊은 곳까지 전율이 나도록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장 하나하나가 광주의 그날로 저를 데려간 것 같았고 등장인물들의 비극을 통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람의 탈을 쓰고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한 곳에 있는 장면으로 인물들을 하나씩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모여있는 곳은 광주 시내 도청이었죠.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도청에 숨어있는 시민군들을 모조리 학살하거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말도 못할 고문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시민군들은 왜 군대에 대항했을까요? 그냥 집에서 숨어 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군대를 어찌 이겨보려 한 걸까요? 계엄군이 광주 내 일반 시민들을 모두 폭도로 지정하고 죽인다는 소문이 만연해 퍼져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다도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이렇게 피켓을 걸고 행진하며 시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 폭행하는 것을 광주 시민들이 실제로 목격했죠. 그래서 시민군이 조직되었고 시민들의 총바지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모두 죽지 않도록 말이죠.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대항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소에서 6.25 때 쓰던 칼빈 소총을 가지고 와 훈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계엄군이 왔을 때 한 발조차 쏘지 않았습니다. 저자인 한강은 이 장면을 연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엄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월남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며 학살하기 시작했죠. 내 손으로 죽인 베트콩 새끼들이 30명도 넘는다. 더러운 빨갱이 새끼들. 도청에 함께 남아있던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캐비닛에 숨어 있다가 항복했던 동호회에게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총을 갈겼습니다. 저 새끼들 봐라. 빨갱이들 항복이다 이거냐? 목숨은 아깝다 이거냐? 그 군인은 M16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총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존나 영화 같지 않냐? 그 모습을 보게 된 대학생이었던 시민군들은 훗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어린아이인 동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모진 고문으로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강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들을 낙인치고 놨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몇십 년 전까지 말이죠. 마치 6.25 직후 빨갱이 아들이라며 취직이 안 되던 때처럼 말이죠. 우리는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여기 이 동호의 실제 모델이 광주 민주화운동 열사로 불리는 문재학 군입니다. 이번에 저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 그의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TV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약 40년이 지났는데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980년 당시 도청에 있는 내 막내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왔더라면 막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막내 아들과 친하게 지낸 새방에서 살던 그 가족을 받지 않았더라면 너가 살아있을까? 어머니의 후회하는 장면이 책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머니가 쓰시는 사투리를 그대로 써서 글로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말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의 울분, 나라가 어찌 이럴 수 있냐는 통곡.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사건으로 제 아버지를 잃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러셨을까요? 그때 엄마는 이런 나라에 있을 필요 없다며 이민 가자고 화내시던 게 기억납니다. 제 이야기는 제쳐두고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대목에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빵과 동호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일까? 새빵에 살던 정대라는 인물이 동호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정대를 묘사한 부분을 읽은 뒤 자료를 찾다 보니 그 친구의 사진을 보고 어쩜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긴 정대, 단축구멍 같은 눈에 콧잔등이 번번한 정대. 그래도 귀염성이 있어서 그 코를 찡그리며 웃는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웃겨버리는 정대. 동호와 정대는 민주화 운동 행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5월 21일 전남도청과 전남대학교 앞에서 계엄군과 시위대가 대치했고 21일 정오에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광주 시내 120여 개의 병원과 보건소 그리고 도청에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동호와 정대도 계엄군이 총을 쏘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동호는 도망치는 순간 정대가 옆구리에 총 맞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정대는 아직 살아있을 텐데. 하지만 무서운 나머지 모른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한편 정대에게는 악착같이 열심히 살면서 정대를 보살펴주는 친누나인 정미가 있었습니다. 동호는 도망쳐 집으로 와서 정대의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후회합니다.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정미 누나가 너를 때리는 대로 얻어맞을 텐데. 얻어맞으면서 용서를 빌 텐데. 그렇게 동호는 시체라도 찾기 위해 도청에 가게 된 겁니다. 살아있기를 바라면서도 혹은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민군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동호는 처음부터 시민군은 아니었고 시위 현장에서 계엄군에게 죽은 시체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동호는 정대를 찾길 바라며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확인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점점 썩어가는 시체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들, 유가족이 오지 않는 시체들. 동호는 시체들의 머리맡에 환타병에 초를 꽂아 일일이 하나씩 태워주면서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도 진정시키고 그들의 영혼도 진정시켜줍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 곳에 마치 영혼이 그 근처에 있는 듯 촛불이 일렁이는 장면을 저자는 너무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뜨거운 몽당초를 한 손에 쥔 채 너는 허리를 수그리고 있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치를 견디며 초의 불꽃을 들여다본다. 냄새를 태워준다는 반투명한 겉불꽃이 타오른다. 주황색 솥불꽃은 눈을 흘리듯 따스하게 너울거린다. 그 속에 작은 심장이나 사과 속씨 모양으로 흔들리는 심지를 둘러싼 하르스름한 불꽃심을 너는 본다. 죽은 사람들의 머리맡에서 일렁이는 촛불 하나하나가 고요한 눈동자들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촛불이 일렁이는 장면으로 동호가 가진 죄책감도 표현하면서 주변의 억울한 영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누군가 동호를 관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꽃심을 너는 본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처음 소설을 읽을 때 당황했는데 이 부분은 이 장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움에서 더 큰 슬픔과 분노가 증폭되기도 하죠. 그 관점은 동호의 친구인 옆구리에 총을 맞았던 정대가 죽어서 유령이 되면서 자기 친구인 동호를 찾아가 관찰하는 겁니다. 나머지 장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겪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을 한 곳에서 등장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저자는 인터뷰 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보여주며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점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일이 고조되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너무 무겁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무거워지지만 저자의 이 표현력과 진행력이 매우 돋보이는 책입니다. 마치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듯합니다. 정대가 유령이 되는 2장의 표현은 마음속의 분노를 증폭시켜줍니다. 그들이 가고 나자 더 어두워졌어. 하늘 서쪽에 남아있던 희미한 장광이 서서히 사라졌어. 나는 몸들의 탑 위에 어른어른 머물러 있었고 반달을 감싼 연회색 구름에서 창백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 그 빛이 만든 덤불숲 그림자가 죽은 얼굴들 위로 기이한 문신 같은 문양을 새겨놓았어. 전남도청과 전남대 앞에서 무차별 발포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계엄군들이 모아서 쌓아놓은 장면이죠. 정대는 본인의 죽은 모습을 유령이 되면서 보게 되었고 기이한 몸들의 탑을 보게 된 겁니다. 맨 위에 놓인 남자의 몸에다 그들이 가만히를 덮자 이제 몸들의 탑은 수십 개의 다리를 지닌 거대한 짐승의 사체 같은 것이 되었어.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지고 쌓아 올려진 우리들의 몸을 햇빛 속에서 악취를 뿜으며 썩어간 더러운 얼굴들을. 정대는 당시 16살밖에 안 됐습니다. 키가 자라고 싶었지. 팔굽혀펴기를 40번 연달아 하고 싶었지. 여자의 심장 언저리에 떨리는 손을 얹고 싶었지. 점점 분노에 차는 정대를 표현하는 시 같은 문구도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들의 눈을 생각해. 책의 뒷부분에서도 도청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만 이 유령의 관점으로 계속 말을 해줍니다. 억울하게 죽은 정대는 유령이 되어 친한 친구인 동호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제목을 소년이 온다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들이 점점 현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에 의한 반란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을 한 시민군은 모두 폭도가 되었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취직도 되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은 2014년에 쓰여졌고 지금은 2024년 끝자락입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어떨까요? 소년들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한 채로 또다시 40년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이 아닌 소설을 소개한 적은 처음이네요. 물론 외계인과 관련된 책들을 재미삼아 하긴 했지만 장편 소설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읽고 소개하다 보니 소설도 종종 소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저는 깨우치게 되는 부분도 많고 상상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 오히려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들이 계속해서 제 가슴 안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통일동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적어놓은 글들과 약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너무 슬픔이 밀려와서 와이프에게 여기서 벗어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 마치 그 현장 안에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도 같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한 채로 또다시 40년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이 소설은 미쳤습니다.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한강이 처음 받게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한국어로 된 원작이라니 참 대단한 일이죠. 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창비출판사에서 2007년 10월 3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영상 앞에도 말했듯이 이 책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수식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미쳤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읽고 난 후엔 묻고 싶어질 겁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불편했던가? 주인공 영애의 이야기는 독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녀를 이해하려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스스로 물어봅니다. 난 왜 이해할 수 없지? 왜냐하면 책 속에서 영애는 자신의 꿈 이야기 말고는 모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비친 영애의 모습만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영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주변인의 시선이 아니라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남편이 바라보는 영애로 채식주의자가 된 그녀의 행동은 남편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2부는 형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애로 몽고반점을 가진 그녀를 그는 예술적 욕망과 충동의 대상이 됩니다. 3부는 언니 이내의 눈에 비친 영애로 가족으로서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본질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주변인이 바라보는 영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아무도 영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거죠.
독자는 그녀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져들게 되죠. 여러 가지의 상상력이 동원되니 내가 상상한 것이 맞을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이렇게 말이죠. 또한 심리학 측면에서 보는 것과 자기계발 관련 측면에서 보자면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본인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함을 말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걸 한강님은 소설로 풀어내신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살짝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은 작가가 사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답을 명쾌히 하지 못하는 우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굳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을 할 필요도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 비교해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이 문장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이 남자의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영애에게 특별한 애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태도는 이후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소설 속에서 은근히 보여주며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미쳤어? 왜 안 깨웠어? 지금 몇 시인데? 본인이 일어나면 되는 거지. 깨워주지 않은 사람을 타박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 같으면서도 살짝 불편한 장면들이 나오죠. 영애는 남편을 깨우지 않은 날, 새벽 4시부터 냉장고 앞에 우두커니 서서 목욕병에 걸린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서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4시에 남편이 잠에서 깨서 물어봅니다. 뭐 하고 서 있는 거야? 영애는 말합니다. 꿈을 꿨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는 다시 잠을 청했고 늦잠을 자게 된 거죠. 헐레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오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소설은 보통 기승전결로 가잖아요. 이 소설의 흡입력이 대단한 것은 바로 긴장감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요. 아내는 어젯밤과 똑같은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 디딜 데 없이 부엌 바닥에 널려 있었다. 아내가 냉장고에 있는 고기들을 모두 꺼내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은 당황하지만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와이셔츠 다려놓은 거 없어? 이런 와중에도 불편하게 하죠.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과 역할이 과연 당연한 걸까요? 이런 불편함이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불편함이 제가 아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모르는 것이나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소설을 읽어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소설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평은 사회적 규범에 따른 보이지 않는 폭력이나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보인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은 결국 책도 사회적 규범에 따른 폭력이 개인이 나서서 막을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시선에서 보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고 비약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처럼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며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을 하는 것이 왜 당연히 그래야 하는가? 작가는 이걸 은근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섭니다. 물론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책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남편이 바라보는 영애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 본인이 우월감을 느낄 상대를 일부러 고른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장모님을 호출합니다. 처형네가 큰 평수로 이사하면서 집들이 겸 장모님의 생신 겸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남편의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평범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영혜를 선택했음에도 그보다 예쁜 언니인 이내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합니다. 규범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아주 그럴싸한,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읽으면서 이 남자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영애와 뭔가 안 좋은 게 쌓였던 게 아닐까? 하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대체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까 손을 놓지 못하고 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처형내 모인 식구들. 여기서 왠지 냉장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긴장감이 유발되죠. 냉장고 사건은 전초전이었죠. 고기를 먹는 걸 계속 거부하는 영애에게 장인어른이 나섭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묘사는 그가 폭력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무척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그런 장인이 가족들에게 영혜를 잡으라고 하고 탕수육을 억지로 입에 넣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규범에 의한 폭력성이 자주 말이 되는 곳이죠. 그냥 먹으면 될 것을, 한 명으로 인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 한 명이 희생할 것을, 이런 암묵적인 강요들 말이죠. 완강히 거부하는 영애에게 결국 장인은 따귀를 때립니다.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영애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한편이고 본인만 혼자가 되었습니다. 잔인한 설정이죠.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완강히 거부하던 영애는 주방으로 가 과도를 짚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묘한 장면이 묘사되는데 남편이 영애를 업고 병원에 간 것이 아닌 형부가 영애를 업게 됩니다. 뭐 가족이고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남편이 언니 이내에게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형부는 영애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죠. 이 무슨 풍비박산 집안이냐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남몰래 숨겨놓은 자신만의 욕구들이 사회적 규범 속에서 꼭꼭 감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지점을 꼬집습니다. 책에 나온 이런 감정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규범에 어긋나는 뭔가를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점을 작가는 건드리는 거죠.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처형을 좋아하고 처제를 좋아하는 상황도 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렇게 영애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장모는 영애의 몸보신을 위해 흑염소로 한약을 지어옵니다. 장모 입장에선 딸의 모습이 여의고 안 돼 보이니 당연해 보이지만 딸이 왜 고기를 안 먹는지 물어보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세상의 관점 안에서만 영애를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게 흑염소를 가져오니까 말이죠. 즉 제가 계속 말하는 본인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신의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영애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결국 본인과 맞지 않으니 바로 이별을 선택했죠. 그런 영애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부인 몽고반점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영애를 형부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그는 영애가 아직 몽고반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벗어나기 힘든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은 충동이 강한 거죠. 하지만 은밀한 부위라 본인은 절대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 업혔던 처자의 몸을,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그리고 바지 한 겹만 벗기면 낙인처럼 푸르게 찍혀 있을 몽고 반점을 상상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기 모였던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점점 욕망으로 변해가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찌 보면 외설처럼 보이기도 하는 장면들이 덜어 있습니다. 표현력이 워낙 좋아서 외설같이 보이진 않으나 그 좋은 표현력 때문에 상상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되는 것이 문제랄까요. 이부의 눈인 형부는 예술가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 직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디 페인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몽고반점 이야기 한 번에 바디 페인팅과 매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영애에게 부탁을 했고 영애는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내의 부탁으로 영애의 집에 찾아가 영애를 챙기고 있었고 영애는 당시의 고마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을까요? 마침 직장도 다시 다니기로 했고 하니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애의 몸에 꽃을 그리고 영상을 담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몽고 반점에서 피어나는 꽃을. 위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형부는 꾹 참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예 영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형부는 절반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애가 가진 본질을 그마저도 마지막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끝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욕정의 힘에 지게 된 형부는 자신의 몸에도 꽃을 그리면 받아주겠다는 암묵적인 영애의 미소에 넘어가게 되고 둘은 일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죠. 마치 동물인 사람의 행위가 그 몸 위에 그려진 꽃과 식물로 인해 다시 식물로 태어나려고 하는 몸짓 같다고 책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영애는 말합니다. 이제 꿈꾸지 않게 될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가둔 세상의 관점에서 나오려고 했죠. 형부를 통해서 말이죠. 이때 만약 형부가 영애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영애를 두고 형부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앞뒤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말을 자장가 삼아 그는 끝없이 수직으로 낙하하듯 잠들었다. 결국 형부도 본인만의 관점에서 영애를 판단하고 바라봤던 것이고 본인의 욕구가 해결되자 본인의 본능에 충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둘이 자고 있는 사이 영애의 언니 이내가 나물 반찬을 해서 영애의 집에 오고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는 정신병원에 전화해 이 둘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아내가 온 것을 안 듯 처제는 멍한 얼굴로 이편을 건너다 보았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에게서 몸을 돌려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려는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보게 된 영애는 차라리 나무가 되자고 아예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며 2부가 끝이 납니다. 3부의 제목은 나무 불꽃으로 언니인 이내가 영애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영애를 면회가는 이내의 장면으로 3부는 시작됩니다. 영애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3남매 중에서 유독 착한 영애만 항상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영애 아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급기야 본인이 나무가 되기로 생각하게 된 거죠.
영애는 본인이 이 상황을 본인 스스로 타게 할 수 없으니 도망치는 선택을 한 걸까요?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봐, 저거 봐. 놀랍지 않아?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 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 회원 전용 영상에는 3부의 결론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3부에선 영애의 언니인 이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애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애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고기는 물론이고 아예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동생을 면회하러 간 이내는 과거를 다시 되짚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먹으라고 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여. 지난번에 먹고선 토했다고. 어젠 먹자마자 잠자는 주사를 놨어. 나 그 주사 싫어. 내보내줘. 집에 오면 밥을 먹는다는 약속만 하면. 언니도 똑같구나. 네가 죽을까봐 그러는 거잖아.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내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습니다. 그날의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영애의 뺨을 치기 전에 그녀가 더 세게 팔을 붙잡았다면 모든 것은 달라졌을까? 영애가 처음 제부를 인사시키러 데려왔을 때 어쩐지 인상이 차가워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육감대로 그 결혼을 그녀가 만류했다면 모든 것은 달라졌을까? 그렇게 그녀는 영애의 운명에 작용했을 변수들을 불러내는 일에 골몰할 때가 있었다. 만일 그녀가 그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내는 영애를 보며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기 시작하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의 남편과도 서로 좋지 않았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좋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던 모습들. 본인은 본인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량한 인간임을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락한 가건물과 웃자란 풀들 앞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이내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영애가 먹지 않는 것을 먹으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실패하자 더 이상 먹지 않으면 죽기에 의료진은 영애의 목에 튜브를 넣어 미음을 먹이기로 합니다. 이내가 아무리 흔들고 이야기를 걸어봐도 미동도 하지 않던 영애는 억지로 먹이는 걸 알았을 때 힘이 어디서 났는지 완강히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잘못되어 입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이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동생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의료진들을 말리고 큰 병원으로 가기로 합니다. 응급차가 오고 함께 몸을 씻습니다. 누워있는 영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말이야. 어쩌면 꿈일지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하지만 영애는 피하면서 끝이 납니다. 3부는 이내의 시선으로 영애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이 어찌 보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했던 것을 영애를 통해 알아가는 내면 성장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일 뿐이니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애의 삶 또한 이미 본인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애는 끝까지 음식을 거부하면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걸 인애의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은근히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조금 참고 읽다 보면 뭔가 소설 속에서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것 같은 긴장감 때문에 책을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거기다 표현력이 너무 엄청납니다. 왜 평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한강이 될 것이다란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자기계발 서적을 주로 하는데요. 이렇게 소설을 읽고 소개하는 것도 매우 재밌습니다. 거기엔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자기계발적인 요소도 있어서 소설이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본인이 아는 것 외엔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본성이죠. 이런 유의 소설을 읽다 보면 수많은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모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적인 암묵적인 규범들은 깨트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왔지? 나 또한 상대방을 혹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소설을 읽으며 느껴지는 불편함은 작가 스스로도 이야기를 쓰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뒤편에 있는 작가의 말에 보면 이 이야기 3부작을 고통 3부작이란 이름으로 폴더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작가 스스로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한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워 혼자서 이 소설을 써가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듯 느낀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귀밑머리가 희어지고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은 지금 나에게는 이 소설을 껴안을 힘이 있다.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 찬 이 책을. 이 책은 거대한 음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본인만의 개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억과 과거를 왜곡당하고 자연스러운 듯 보이지만 엄연히 통제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함의 결정체라 생각한 흰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흰색은 순수하지만 개성이 없는 상태이고 어떤 것이든 덧칠이 가능하지만 또 덮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갇혀있는 방을 상상할 때는 자연스럽게 흰 방을 떠올립니다. 정신병원을 떠올릴 수 있죠. 즉, 통제의 의미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는 거죠. 미국의 백악관은 왜 흰색이며 중세 유럽 교황의 의복은 왜 흰색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만이 성스럽다는 걸 표현하는 원의적인 색도 흰색이 됨을 말해줍니다. 흰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더럽혀지거나 덮어버리기도 쉽고 권위를 상징하는 이중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한강 작가의 흰은 그 흰색에 대한 이중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흰은 2016년 5월 25일 문학동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덮이고 종이가 하얗다면 거기엔 아무 글씨가 없겠죠. 한강은 눈을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방눈이 검은 코트 소매에 내려앉으면 유난히 큰 눈의 결정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정육각형의 그 신비한 형상이 조금씩 녹아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1, 2초.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짧은 시간에 대해 그녀는 생각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바라본다. 버스에서라면 얼굴을 들고 한동안 차창 밖을 응시한다. 어떤 소리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없이 성근 눈이 흩어질 때 이윽고 수천 수만의 눈송이들이 침묵하며 거리를 지워갈 때 더 이상 그걸 지켜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강 작가는 내면의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이죠. 보통 사람들이 눈을 보며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신형철 평론가님은 작가와 인터뷰에서 기쁜 이야기도 잘 쓰실 것 같은데 이번엔 쓰신다더니 또 슬픔을 이어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에 작가는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책 희는 작가의 자서전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시골에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한 뒤 갑자기 어머니는 진통이 왔고 전화를 걸려면 이장대까지 가야 했죠. 어머니는 홀로 진통을 참으며 가위를 끓이고 계속되는 고통을 참으며 베넷 옷을 직접 바느질합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출산하죠. 그리고 직접 만든 베넷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지 마라, 제발. 그리고 눈을 못 뜰 것 같던 아이가 검은 눈을 떠 어머니를 바라보고 웃고는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강 작가에게 많이 들려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강은 흰을 쓰면서 삶과 죽음을 연상합니다. 베네돛은 흰색이죠. 그녀에게 흰색은 그녀의 언니를 생각할 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색이 되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흰에서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다뤘기에 저는 다른 부분을 다루고자 눈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즉, 그녀가 흰색을 순수와 성스러움이 아닌 삶과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에서 묘사한 것처럼 모두 덮어버리는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혹은 공포스럽기도 한 이중적인 색이 흰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죠. 느낌이 오시나요? 한편 넥서스의 저자 유발 하라니는 그의 책에서 AI의 발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개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죠.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해갑니다. 획일화가 되어버리죠. 즉, 기존의 존재를 지웁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눈은 녹기에 기존의 존재는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과 10몇 년 전까진 안정적인 직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세상이 변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하면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즉, 인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면 과거의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눈이 내리고 난 후 세상에 스며들게 되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그때의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 작가는 흰색이 가지는 이중적인 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넥서스에서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개성과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 것을 경고하는데요. 인간의 개성과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데에는 과거의 기억이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처럼 깨끗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인간의 의지로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지로 인간이 변한 것처럼 말이죠. 한강 작가는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 소년이 온다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올렸지만 아직도 왜곡된 관점으로 광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흰색의 이중적인 면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된 것 같아요. 한강 작가는 눈에 이어 눈송이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C8 그 끔찍하게 고독한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게 뭔가, 대체 이게 뭔가 생각할 때, 더럽게도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가 성글게 흩날린다. 가로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검은 호공에, 말없는 검은 나뭇가지들 위에, 고개를 수그리고 걷는 행인들의 머리에. 저는 이 부분을 저항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봤고, 그로 인해 나의 가치관이 내 의지가 들어간 것처럼 바뀌는 모양새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남자는 갑자기 눈을 보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자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눈보라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산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다. 얼굴로, 몸으로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송이들을 거슬러 그녀는 계속 걸었다.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은,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며드는 것은 매우 작고 연약하게 보여야 효율성이 매우 높죠. 저는 넥서스를 보고 난 뒤에 흰을 보게 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간인 우리의 의지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발전으로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롭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 통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인식하지 못하는 통제가 마치 눈처럼 작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듭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가 아닌 통제를 원하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 우리 의지인 양 변하게 될 겁니다. 작가는 흰색의 이중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 이미 흰색처럼 지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변화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것은 시스템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가 흰에서 보여준 흰색의 이중적 의미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일지 모릅니다.